시작은 무모했습니다. 고유 모델 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당시 대한민국은 자동차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참 용어가 참 그런데 미쳤군? 뭐 다 그냥 그런 반응이죠. 저게 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탄생한 포니는 해외 시장을 사로잡으며 자동차 강국으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뿌듯하다고 그럴까요? 벅찼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해냈다는 그런 걸까요? 하여튼 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순간. 그 시절 포니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오래된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고물일 수도 있겠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멋과 낭만을 기억하는 사람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랍니다. 공식 명칭은 포니데이인데 국산차들 모여서 차 이야기하고 또 차 수리 어떻게 하는지 공유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씩 몰드카 소장하시고 수리하시고 이렇게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한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옛날 차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주인공은 바로 1975년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포니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도로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차가 됐지요.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포니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저 정말 기억이 날똥말똥한 어릴 적에 봤었던 포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그렇네요. 그때는 큰 차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작아 보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동네에 차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시골이라.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 좀 언저리 사셨는데 그때 제 눈에는 차가 제게는 부자의 차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나도 커서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포니의 그 기억이 있었어요. 추억 속 포니가 오늘 되살아납니다. 여전히 쌩쌩하게 도로에서 주행하는 포니를 직접 타보는 행사. 자동차에 한참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니가 단종되고도 한참 후에 태어났지만 한국 자동차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으로 기억한답니다. 차 잘 알아요? 네. 와, 이 차 뭔 차예요? 저요? 폰이요. 현대 독재 기술로 만드는 거라 그나마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1975년 출시된 포니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벌써 50여 년 전인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젠 생산되지 않는 차종이지만 아직도 포니와의 동행을 고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포니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각별한 존재로 기억되는 이유라 할 수 있죠. 40년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타고 다니면 잘 맞는 차 아닌가요? 예, 지금 차에 비하면은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 당시에 동일시대에 나온 차들로 봤을 때 사실 포니가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도로를 누비는 차들은 포니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포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전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의 다른 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산업의 본격 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현재 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드디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합니다라는 신호탄을 올려준 게 바로 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반도에 처음 자동차가 상륙한 건 1903년 고종 황제의 어차였는데요.
서울의 도심을 실제로 달리기 시작한 건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차를 처음 본 조선 사람의 충격을 영국 자동차 잡지에서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죠. 자동차가 친숙해진 건 일제강점기 때. 하지만 부유층의 전유물로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한 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할 때 이미 외국에서는 자동차의 공기역학을 광고할 정도였어요. 우리 자동차는 공기역학의 그 항력 개수가 얼마다. 그랬으니 그게 1919년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늦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였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발점이 됐다는 의미에서 시발자동차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미군이 버린 지프에서 가져왔고 차체는 드럼통을 펴서 만들었는데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는군요. 간해수공업이죠. 산업 생산이 아니고 간해수공업. 첫 해 생산량이 55대인가? 그래서 그거는 자동차 기술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한 대 차를 만들려면 한 대를 폐기해야 되는 정도로 휘발유도 없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아무 저것도 없죠.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은 2,600만 대가 넘지만 1960년대 초반만 해도 4만 대를 겨우 넘길 정도. 그래서 1962년 자동차공업보호법을 발효하고 수입을 제한했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가 한 4만여 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6명 중에 1명의 차를 가졌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부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따라오려면 한 15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15년 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일본 경제를 배우겠다는 룩이스트 정책을 선언합니다. 당시 젊은 리더로 손꼽힌 마하티르 총리는 이듬해 한국을 찾아와 산업시설을 시찰했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20배였어요. 그러니까 6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불 정도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2,300불이었어요. 80년대 초반에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같아졌어요. 15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의 중심엔 1967년 설립한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기술력을 자랑하던 포드자동차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뒤 울산의 조립공장에서 코티나를 생산하며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한 자동차 코티나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이 선진국은 전부 다 그 포장도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장도로가 반, 비포장도로가 반.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가 일어났죠. 아스팔트를 달리도록 설계된 차에게 한국의 비포장도로는 혹독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당시 자동차 시장에서 코티나는 잔고장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였지요. 포드 자동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직접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내놓은 해결책은 비포장도로에서 운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휘발유 소비도 많고 고장도 작고 무엇보다도 부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진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부티를 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우리가 산업이라고 키울 만한 차가 아닌 거예요. 1973년 1월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가장 큰 목표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포드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차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무산되면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옳지. 우리 시장은 너무 좁지. 그냥 우리 시장을 가서는 자동차 공장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외국에도 발효할 텐데 그러자면은 고유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부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왜냐? 우리는 이때까지 포드에서 만들어준 그 조립용 도면도 하나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없다기.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했어요. 산에서 몽땅 만들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본 경험이 자동차 생산의 전부였던 당시, 우리의 기술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모험이었습니다. 참 용어가 참 그런데 미쳤군. 뭐 다 그냥 그런 반응이죠. 저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 해보긴 했어? 뭐 이런 거. 국내 시장에 팔리는 정도 가지고서는 그 개발 가격이라든가 생산 가격을 못 맞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우리가 탈 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어야 이거는 성공한다. 모두가 실패를 점치는 상황.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뚝심 있게 고유 모델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부족한 기술은 일본의 미쓰비시와 제휴를 맺어 해결했고, 고유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고유 모델을 만든다 이랬을 때 결국 뭐 만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얼마나 어렵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설계를 맡은 주지아로는 30대의 젊고 유망한 자동차 디자이너. 피아트의 다양한 차종을 비롯해 독일의 국민차라 불리는 폭스바겐의 골프를 설계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죠. E noi abbiamo ricevuto un signore che arrivava dalla Corea e che voleva conoscermi e parlarmi di una vettura che volevano fare. Quindi visitai questa fabbrica, ero un po' perplesso a dire la verità, perché parlando di una vettura di grande serie, da una fabbrica che non era così attrezzata. 주지아로의 마음을 움직인 건 고유 모델 개발을 향한 현대자동차 모두의 열정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밤낮 없이 설계에 매달린 지 8개월 만에 조립이 간단하고 수리가 쉬운 소형차가 윤곽을 드러냈죠. Il mio stato d'animo quando ho disegnato lo Hyundai Pony era di un giovane, aveva iniziato la sua strada di progettista e quindi di quello che era una visione un po' più coraggiosa, non troppo costosa, non troppo difficile da costruire, non troppo, direi, da far sognare, ma con le difficoltà di poter reperire. È stata una bella sfida allora. 그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가 당시 포니 프로젝트 팀의 대리였던 이충구 씨입니다. Troppo tempo. Molti anni che non ci vediamo. Benvenuti. Il nostro rapporto lavorativo ha una storia abbastanza curiosa. Perché? 당시 입사 6년차 대리, 유럽 본고장에 가서 밑바닥부터 기술을 배워오라는 회사의 특명을 받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니까 설계실에 이제 우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하얀 캔트지가 13m에 1.5m에 이게 제도판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cm 간격으로 줄이 쫙 꺼 있어요. 줄이. 처음 보는 거지 그것도. 이게 뭐야? 자동차 회사에 다녔지만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본 건 이탈리아가 처음이었는데요.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그림과 글을 베껴줬고 밤마다 퍼즐 맞추듯 공부했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점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위 점을 왜 그리지? 그런데 적는 거예요.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냥 점을 찍는다. 여기에 이렇게 몰려서 찍는다.
맨날 와서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은 이거 그냥 빨갛게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풀자. 그렇게 포니의 모든 설계 과정을 3권의 노트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포니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탈리아에서 배운 모든 것을 국내 공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12월 12일 날 이걸 싸갖고 돌아올 때 마지막 도면을 이 공은 다 자동차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 카메라라고 그러면은 카메라의 렌즈 뭉탱이, 그다음에 렌즈의 크기, 그다음에 바디 중에 들어가는 센서나 이런 거는 그냥 뭉탱이로 그런 식으로 어셈블리 드로잉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도면을 배포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도면밖에 없는데 이 도면 갖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근데 줄 업체도 없는 거예요. 엔진과 변속기 개발도 난관이 계속되는 상황. 기술 제휴를 맺은 미쓰비시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했는데요. 파견된 직원들은 한국어 통역이나 기초자료 없이 일본어로 된 기술서를 해석하고 용어를 이해하며 도면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고유 모델이 탄생하기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이름을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이름이 조랑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이름 포니. 밝은 이미지가 차와 잘 어울렸고 향후 수출할 땐 영어가 더 잘 통할 거라는 계산이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창의적이다. 미리 사람들한테 돈 모을 기회도 좀 주고 자기네 회사 광고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자신감도 표현하고 마케팅, 사전 홍보 이런 것들을 되게 비교적 잘했다. 1974년 가을 토리노 모터쇼에서 포니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유 모델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얻은 쾌거.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죠. 포니는 당시 참가한 245대의 차량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코리아 잘 몰랐거든요.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전쟁 정도였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출품을 했다?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현대가 뭐지? 어디지? 그런데 모델인 줄 알았는데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쇼크였어요, 이게. 해외 유수의 언론이 포니에 주목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극찬했죠. 직선을 살린 특유의 디자인은 감각적인 동시에 프레스 금형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6번째로 고유 모델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뿌듯하다고 그럴까요? 벅찼다고 그럴까요? 정말 그냥 우리가 해냈다는 그런 걸까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인프루브 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일단 우리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했죠. 토리노 모터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포니는 1년이 지난 1975년 12월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돌입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 개발 경험이 없는 현대자동차가 고유 모델을 개발하고 양산까지 성공한 건데요. 덕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날개도 두친 듯이 팔리는데 우리 생산 볼륨을 연 5만 6천 대로 했는데 금방 로스트 세일이 막 나오니까 10만 대로 늘리는 거예요, 바로. 항상 모자라서 못 팔았어요. 포니가 나오기 전에는 브리자가 나왔는데 브리자가 그 당시에 얼마예요? 한 7, 80% 마켓쉐어를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진이 조금 쥐고 있었죠. 그 우리 포니가 나오자마자 그걸 6개월, 1년 만에 완전히 반전을 했죠. 그래서 포니가 조랑말 아니에요. 브리자 자동차가 그 포니 조랑말을 라지에 다듬고 뒤에 트렁크에도 붙이고 그런 차도 있었어요. 국민들의 반응은 열화와 같았습니다.
포니가 출시된 1976년엔 승용차 판매 대수가 총 24,000여 대였는데 그중 약 44%가 포니 단일 모델이었죠. 그해 승용차를 산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포니를 선택한 셈입니다. 반응은 해외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출시된 첫 해, 총 5대의 포니가 에콰도르로 떠난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5대를. 수출해서 우리도 수출할 수 있어 그래갖고 중동 또 프로젝트를 현대에서 막 할 때니까 중동에도 또 수출을 하고. 처음에는 5대 수출한다고 그랬을 때 좀 어벙벙했어요. 진짜로 나가나? 나서 잘 굴러다니나? 뭐 그랬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야 우리도 이제 우리 차도 이제 수출하는구나 그런 기분이 있었죠. 에콰도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6년 한 해에만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에 포니가 수출됐는데요. 포니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첫 번째 고유 모델이자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자동차인 셈이죠. 포니의 성공 이후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은 넓어졌지만 새로운 고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도로와 기후에 맞게 설계된 자동차인 만큼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동의 뜨거움은 견디기 어려웠는데요. 중동의 열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저기 계란 프라이를 안에다 넣으면 계란 프라이가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거든요. 그냥 놓으면 자외선 때문에 크래시 패드가 100도가 넘더라고. 갈라질 수밖에. 에어컨에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밖에. 시트도 보냈더니 검은 시트가 빨갛게 된 거예요. 재료에 페인트에 그게 나와서 검은 게 진짜 빨간 걸로 변색이 되고. 크레임 나면 그냥 온 회사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왜 떨어지느냐. 열에 취하게다가 열에 취한 게 본드냐. 그렇지 않으면 그 레자 자체냐. 그러면 그냥 레자 업체하고 또 우리나라 그 수출품이라 그러면 그때 모든 그 기업들이 그냥 제1 우선순위로 개선을 했어요. 포니의 성공에 힘입어 1979년 자동차 산업이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결정됩니다. 당시 걸음마 수준이던 자동차 산업을 포니가 끌어올린 셈이죠. 출시와 동시에 수출이 시작된 포니는 1년 뒤인 1977년엔 30개 국가로 팔려나갔습니다. 1978년엔 수출량이 2배 가까이 늘어 약 2만여 대에 달하는 포니가 40개 국가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7월 포니는 단일 차종으로는 국내 최초 누적 생산 3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당시 수출 대상국이 약 60개 국가에 달했다죠. 그런데 성공 가도를 달리던 포니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77년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가 조용히 정주영 회장을 방문한 겁니다. 당시에 미국 대사가 찾아와서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한다면 미국의 포드나 GM이든 대한민국이 조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최적의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자체 자동차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제안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은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준 것을 조립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핏줄 같은 도로에 다른 나라의 차가 돌아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포니는 한국인의 체격과 도로 사정에 적합했고 조립 생산한 차보다 내구성이 좋으면서 경제적인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와 짐을 싣는 외건까지 골고루 인기였죠. 지금도 후진국, 중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노력을 내서 자국산 또 자국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은 밑에 하청 기업이라고 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는데 이 관련된 종사 인원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제작사당 500개에서 1000개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25에서 30%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후진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고 원천 기술을 통해서 자국산 브랜드가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지난 60년 동안에 자동차 산업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인정을 해주는 국가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점을 알린 게 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니의 꿈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후속 모델 포니2를 앞세워 1984년 국산 자동차로는 처음으로 북미 시장인 캐나다를 공략하는데요.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고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거친 결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한의 캐나다 날씨와 안전 기준이었죠. 성공적인 북미 시장 안착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차가 바로 포니2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튼튼하고 가벼운 경량 플라스틱 범퍼를 장착한 게 특징입니다. 미국과 북미가 5마일 범퍼를 요청합니다. 5마일 범퍼는 뭐냐 하면 시속 5마일은 8km잖아요. 8km 달리면서 부딪혔을 때 반파가 전조등이나 연료계통이나 이 중요한 거를 파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미 시장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포니2의 설계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제 막 자동차 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국내와 달리 북미 시장은 안전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기 위해 충돌 테스트만 100번 가까이 시행했고 범퍼의 소재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모델 개발에 공을 들였죠. 충돌 테스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혹한의 주위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설이 자주 내리는 캐나다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지 혹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고 엔진룸의 성능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캐나다는 수출 확대를 위해 꼭 잡아야 할 중요한 시장이었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캐나다에는 없어요. 미국 차를 그대로 샀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성공을 하면은 미국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초기지. 캐나다에 가보니까 포니가 대박이 난 거예요. 혼다가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수입차 중에서 우리가 1위를 한 거예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포니2를 처음 수출한 1984년에 캐나다 수입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요.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였던 일본 자동차를 단숨에 추월했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공적인 캐나다 시장 안착은 북미 시장은 물론 현대자동차가 향후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 차들은 뭐 가격 경쟁력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철강도 다 국내적으로 조달이 되고 인력도 우리가 다 만들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세계 인류 디자인도 있고 싸고 좋은 차. 왜냐하면 포니가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고장이 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차가 포니예요. 그 다음에 고장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뛰어난 폰이라는 뜻의 포니 엑셀을 개발한 현대자동차는 1986년 그토록 염원하던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합니다. 첫 해 16만 8천여 대를 판매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자동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랍니다. 미국에 선적을 하고 팔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국제 박람회에 나갔을 때 한국의 그 할머니가 와서 자리만 주면서 울었어요.
그때 그 간격이 굉장히 안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폐기물로 자동차를 간신히 조립하던 나라가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고유 모델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한 현대자동차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콧웃음을 쳤던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내 다들 웃었습니다. 독자 모델 우습다고 봤어요. 다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1% 부분들을 100%로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을 줬던 것이 포니라고 보시면 돼요. 포니의 출시는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동차를 성장시킨 계기였던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끌어올렸죠. 에콰도르에 5대로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지난해 3천만 대를 돌파하며 대한민국은 자동차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포니와 함께 청춘을 보낸 그때 그 시절을 여전히 뜨겁게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직접 포니를 제작했던 직원이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실제 이 정문이 아니었어요. 포니가 나오고 이후부터 이 공장이 이제 계속 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는 한 180만 평, 현재 여의도가 90만 평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배 가까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게 회사에 출퇴근해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시내를 다닐 때 다들 그냥 유니폼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고 예상을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뭐 거의 그 통과되는 이런 시절이 그때도 그랬죠. 포니 개발에 착수할 당시 현대자동차는 차관을 얻어 울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직접 포니 생산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으로 포니를 만들며 보낸 시절을 꼽습니다. 79년도에 시급이 510원, 10년 안에 집을 짓자. 그 약속을 9년 만에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9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킬 때는 510원짜리 시급으로 많은 일을 했거든요. 밥 먹듯 야근했지만 몸이 고된 줄도 모르고 일했답니다. 포니를 만들어 번 돈으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집도 샀다죠. 자기 손으로 만든 차가 해외에 수출된 것도 평생 잊지 못할 자부심이랍니다. 당시 포니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40여 년이 훌쩍 넘도록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게 있는데요. 월급 봉투. 이 안에다가 돈을 일일이 다 세서 요즘은 다 은행으로 다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현금 10원짜리 이렇게 이제 90원까지 90원짜리 하게 되면 이렇게 무겁잖아요.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 기분은 그 당시에 받아본 사람 많아야 아는 겁니다. 월급 봉투에 기록된 숫자는 젊은 시절 흘린 땀의 무게일 겁니다. 78년 3월. 78년 3월 제가 입사하고 난 뒤에 2개월 후에 받은 월급이 13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이게 수령액이 그렇고 이게 수표 발행이 돼 있거든요. 은행에서. 수표 번호에. 월급 봉투가 무거운 만큼 현장에 주어지는 일도 고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오늘 밤을 새우고 내일 22시에 퇴근을 해요. 내일 22시 퇴근하게 되면 모레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기껏 해야 5, 6시간을 자고 다시 출근하는 거죠, 모레. 그런 식으로 하루 걸러 철야를 하고 하루 걸러 철야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이 해본 게
월 450시간까지도 해봤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포니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고 직접 생산한 포니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걸 보며 사는 보람도 느꼈답니다. 어쩌면 포니라는 이름의 자동차는 이들에게 청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그 81년도 친구 모친 회갑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제 차가 아니에요. 친구 차인데 포니가 도로에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네. 그 무렵에 자동차 한 대 값이 우리 이제 서민들 아파트 한 채 값하고 맞먹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이제 현장 노동자들이 자기 차를 갖는 시점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이쯤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에는 울산 공장에서 땀 흘린 이들의 청춘도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밤잠 못 이루며 고군분투한 이들의 노고를 밑거름 삼아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것 아닐까요? 지금 도로에서 다니는 포니는 100% 제 손으로 만드는 차니까, 예, 제 손 안 거친 차가 없으니까요. 저게 안 망가지고 고장이 안 나고 저렇게 도로를 다니고 있다는 게, 굴러 다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포니를 시작해갖고서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3위까지 글로벌 3까지 올라와 있는 현대자동차가 자랑스러운 거죠. 거기에서 제가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밥, 일, 꿈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좋아하는데 밥은 뭡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업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꿈은 내가 나와 내 가족이 성장하는 그런 비전, 그거를 포니가 만들어졌다. 포니의 성공은 단지 현대 자동차의 영광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풍경이 포니로 인해 바뀌었는데요. 처음 출시됐을 당시 포니의 가격은 서민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포니를 갖는 거에는 계급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니를 타시는 분들 보면은 회사의 사장님, 부사장님, 전무님이 타셨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포니는 꼭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포니가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뜻밖의 응원군이 등장합니다. 도심을 누비는 포니 택시 덕분에 사람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로 포니를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시장이 참 특이해. 택시 운전수들이 이건 마우스 투 마우스로 포니의 장점을 선전을 했고 지들끼리 막 산 거예요. 시장에서의 유럽 스타일, 선진 스타일 이상한데 힘 좋아? 내구성 괜찮은 것 같아? 단단해? 포니가 일반인들한테 자가용, 택시 뭐 하여튼 꿈이었죠. 그거 한 대 갖는 게. 그거 한 대 가지면 택시 같은 거는 일요일 날 만약에 쉬면 온 가족이 그냥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전국에 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죠. (1980년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구매력이 향상된 덕분에 국내 소비자의 자가용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때 생산된 포니 중 일부는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하는데요. 이 차량은 그 1985년식 포니2 CX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 차량들이 그 장거리 주행들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99,999까지만 이제 기록되게끔 해놓은 차인데 000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14,375km가 지금 주행거리에 누적거리에 이제 돼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40년이나 된 오래된 차지만 상국 씨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추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에 이제 79년도, 80년도 당시에 그 부산에서 이제 포니 한시 택시를 운행을 하셨어요. 저희 집 앞에서 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택시 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여행 가가지고 계곡 같은 데 갔던 기억이 나요. 이때 6살 때쯤 됐던 것 같은데 물에 빠져가지고 계곡에서 이제 홀딱 벗고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 좋은 추억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신식 자동차에 비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옛날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야 하죠. 운전한 지 벌써 13년째. 어른이 돼서 직접 포니를 운전하니 어릴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그래도 뭐 타고 다니는 작지만 그래도 타고 다니는 재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주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일 있거나 그러면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 제 어릴 때 추억이 아닌 제가 컸을 때 또 다른 추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포니를 타고 달리다 보면 종종 택시를 운전하셨던 아버지가 떠오른답니다. 우랭이다고 색깔만 다르 그래야 그때보다 똑같네. 지금에 그때는 우리 할 때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전에 그 좀 브리사나 뭐 그거는 차 자체가 그때는 쇼바도 많이 나갔어. 그때는 시골 같은 데가 막 교랑도 있고 포장 안 된 도로가 많아가지고 이 차 나오부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걸 오래 그래서 우리가 개인 택시로 이거 뺏는 거예요. 잔고장이 없고 튼튼해서 택시 기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옛날 이제 운전사 기록카드. 브리스 일광 택시는 브리사, 하신 택시는 코티나고 망티나 망한다고 망하지. 고장철 맨날 고장 나고 하니까. 포니 택시를 처음 사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마음이었다죠. 아니 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택시 친구들 요들 양산까지 내가에 놀러 갔다니까 가족들 태우고. 포니와 함께한 첫나들이에 온 가족이 함께 나섰는데요. 그때만 우리가 스테레오가 나왔어. 음악 동작은 음악 있잖아. 이제 포니가 되면서부터 AM부터 시작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들어간 차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막 스피커 소리 나라고 일부러 쳐다보라고 뭐 뒷유리도 내려놓고 가고 그랬었어요.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 소득과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가용이 필수품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2대 중 한 대가 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며 시대를 대표하는 자동차로 등극했죠. 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에 도전하는 사람도 늘었는데요. 면허학원에서 사용하던 차도 대부분 폰이었을 정도로 폰이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폰이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것도 바로 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물론 위탁 생산에서 자동차는 부자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아무나 못 샀습니다. 근데 폰이라는 독자 모델이 나오면서 좀 더 일반 중산층들도 열심히 하면은 나도 차를 가질 수 있네라는 자신감을 줬어요. 마이카 시대의 시작점을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니와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 공간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울고 웃었던 포니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포니가 선사한 이동의 자유와 여가 생활의 즐거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포니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전시에 쉽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탄생하게 된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들려드릴 곡들은 다 엄마 차에서 나온 노래다. 그 엄마 차는 현대차였다. 맞습니다. 포니의 탄생과 함께 자동차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됐죠.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포니 자동차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와 당대 사회상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니라는 이름은 왜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토록 염원하던 미국 진출. 처음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현지 소비자들의 악평에 시달리며 판매량도 급감하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에는 30만 대까지 팔았어. 그러다가 89년, 90년 넘으면서 폭망했어요. 왜? 엔진 결함이 생겼어. 그게 발견돼서 잔고장이 많다.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푹 떨어졌어요. 우선 힘이 더 있어야 돼. 힘이. 맨날 힘이 모자란다는 거야. LA 뭐 이런 데 가보시겠지만은 추월하고 그러려면 힘이 좋아야 되잖아. 힘이 모자란다는 게 나서 나중에는 TV 프로그램에도 힘이 모자라는 차, 뭐 말이 끓어야 되는 차, 뭐 이런 식으로 쪼크도 나오고 그랬어요.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기존의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생산하던 구형 엔진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와 작별하고 새로운 엔진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천억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얼마 후 이 투자는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엔진에서 결함이 생기니까 우리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돼. 알파 엔진이 그래서 더 빨리 촉진이 된 거예요. 야,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쓰비시 버리고 완전히 그때 알파 엔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100% 자급자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엑센트부터 포니 엑셀 이름도 바꾸죠. 또 문제가 되니까 엑센트 바꿔서 우리의 알파 엔진을 이 축으로 개발을 했어요.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엔진을 장착하고 이름까지 바꾼 포니의 후예는 다시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or 2012 is the Hyundai Elantra. It was the Hyundai Elantra. 아반떼는 미국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자동차가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게 된 계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 5위의 강대국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최근 1975년 생산된 포니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도로 위에서 사라지는 포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는 1986년식 포니2 픽업이라는 차량입니다. 네, 차가 매우 단순하게 엔진, 미션, 끝! 단순하기 때문에 자가 정비도 좀 할 수 있고 고장률도 적죠. 또 뒤에 짐도 실을 수 있으니까 실용성은 높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틱 차량이고 4단 미션이 올라가 있죠. 1500cc에. 그러니까 작은 체구에 1500cc 엔진이 올라가니까 힘은 좋아요.
힘은 요즘 차는 다 RPM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없고 에어컨 안 달려 있고 딱 굴러가고 멈추고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차를 만났을 때는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죠. 어찌나 오래됐는지 부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직접 제작했습니다. 다 현장에서 일터에서 쓰던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맞고 녹도 많이 쓸고 뭐 박히며 뭐며 이제 온전한 게 없죠. 근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걸 완벽히 복원해서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옛날 차를 수집해서 직접 수리해 새 것처럼 만드는 거죠. 여기는 제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공주빈 씨의 손을 거친 옛날 차가 모두 20대가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차는 총 3대를 보유하고 있는 폰이랍니다. 처음에는 좀 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독특한 차. 근데 그 당시에도 포니는 흔한 차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예뻤고 또 특이했고. 여기 보면은 크로스는 지금 28,000. 여기는 시계가 있고 아마 이 포니 픽업 같은 경우는 화물용이다 보니까 그 뭐 운반하시거나 일하실 때 좀 편리하라고 시계를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한 차. 오래된 차에는 삶의 희로애락과 이야기가 남아있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의 즐거움이었다가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분들과 감동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이걸로 자녀 4-5명 학교를 가르쳤다. 뭐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중견업체는 이 차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밭에서 배추 따다가 배추 유통을 했었다. 그걸로 좀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은 이 차를 나에게 다시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고.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에게 포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시대를 함께 보낸 동반자가 아닐까요? 포니를 몰고 거리에 나서면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포니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의 풍경이 떠오르기 마련이라는데요. 이게 색깔이 그때 노란색이었거든요, 저희가. 노란색이었는데 택시가 그 당시에 노란색이 있었어요. 그 어디 지나가다 보면 택시인 줄 알고 손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척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됐고 디자인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뒤에 화물칸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도 픽업 차량처럼 있는 것도 신기했고 되게 옛날 차인데 되게 지금 거랑 비슷하게 세련된 것 같아요. 단종된 지 30여 년이 됐지만 한국인에게 포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자동차. 폐허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취이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의 놀라움이죠. 포니를 보면은 지금도 배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장식품이 없어요, 포니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죠. 저는 포니에 대해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포니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포니 도면을 이해해야 돼요. 생산은 중단됐지만 포니라는 이름에 담긴 정신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차에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근성,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집요함은 포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입니다. Affiancarsi ai marchi importanti che noi abbiamo in Europa, quindi la qualità soprattutto, un grande progresso di qualità del prodotto, ma come estetica ci sarà un momento in cui seguiranno la Hyundai,
perché ha più coraggio.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미래차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이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통해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면 운전자의 시선과 습관이 데이터로 만들어져 자동차 개발의 지표로 활용된답니다. 지금 참여를 해봤는데 되게 좀 유용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짜 제2의 집이나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아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의 강국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합니다. 무모한 도전 끝에 개발한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캔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캔두 정신.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캔두 정신이 아마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또 그 정신이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계속해서 계승할 거로 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에서 3년 만에 고유 모델 자동차 개발에 성공한 건 기적이었습니다. 도전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포니를 통해 배웠는데요. 광복 80주년,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그랬죠.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그 보람이 있다고요.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요. 쉬운 거야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하는 건데.